조금 잘려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속도를 내는 방법은 뭐 말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촉새처럼 얘기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테르가 빛 전달자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아스트랄이란 말 자체가 별들의라는 말이거든요. 별들, 별 기운입니다. 그러면 빛하고 별하고는 또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힘들이 우주 공간에서 이런저런 이합 집단을 거쳐서 여러 우주의 단위들을 만들어낼 때, 일단 우리가 우주라고 할 땐 태양계잖아요.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태양계에도 양극성이 있어야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말하자면 중심을 잡고 어떤 양적인 힘을 쏘아내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 이 양적인 힘에 맞서가지고 어떤 음적인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또 다른 대칭적 양극성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 대칭적 양극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토성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에 태양이 자리 잡고 원심점에 토성이 이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화토금수 오행을 비롯한 뭐 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기본적인 태양계 구성 속에서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나 하면, 지구가 또 하나의 극이거든요. 또 하나의 극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태양계에 늘어서 있는 주요 행성들 중에서 정확하게 중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는 공간 구조가 운동을 일으키려면 그 힘의 에너지의 전달과 유통에 매개고리가 되는 데가 이 중앙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공간 구조에서 그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으로 태양계의 모든 힘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한마디로 지구는 태양계 심장인 거죠. 따라서 태양계 모든 에너지들의 어떤 그 토화작용이 토성보다도 오히려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토성이지만 토성에서 토화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토화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종합하고 분산시키는 이 허파 역할을 하는 걸 토화작용이라고 하는데, 태양계에서 토화작용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지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이 우주 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새삼스럽게 한 이유는, 근데 그 발도르프 과목에 6학년에 천문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천문 관측하는 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도 천문 관측이 기본이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전부 천문 관측이 일단 무조건 기본입니다. 천문 관측이 동화의 세계를 빠져나오자마자 역사에 들어가더라도 천문 관측이 필요하고, 농사가 됐든 어떤 인간학이 됐든 이런 건 전부 천문 관측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육안으로 천문을 관찰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해의 관찰이잖아요.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냐, 어느 계절에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냐, 하루 중에 채공 시간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동식물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해 기운을 조절해 주는 게 달 기운이잖아요. 밤과 낮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밤의 길이가 어떠냐, 밤낮의 길이 비율이 어떠냐, 이게 이제 그때 온도를 결정하는 제 1번 요소인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1번 요소가 아니고, 그때 달이 보름달이냐 초승달이냐 라고 하는 것도, 만월이 되면 빛을 많이 흡수할 테고, 초승달이 되면 빛을 적게 흡수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우리는 해와 달, 달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관측하면 되냐? 아니죠. 또 다른 별들을 관측해야 됩니다. 그 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애들은 기준점으로서의 북두칠성을 관측을 해야 됩니다. 북두칠성이 하늘에 달려있는 시계거든요. 그래서 해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 때 북두칠성의 그 자루 부분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 이제 이거를 연관시켜서 봄으로써 인간이 시간인식을 어떻게 했나를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그러면 이게 끝이냐? 또 있습니다. 그때 뜨는 잡다한 다른 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뜨고 지는, 동양에서는 28수라고 부르는,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 위실벽하는 그 28수들이 어떻게 뜨고 지는가, 어떤 각수가 떴을 때 그 각수가 어떤 모양으로 뜨는가에 따라서, 각수가 보일 때
항수는 안 보이거든요. 각수만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각수하고 항수가 같이 보이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각수, 항수, 저수가 같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대기에 따라서 동식물이 어떻게 영향받나? 사람이 어떻게 영향받나?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별의 작용으로 자연이 바뀌고 존재자들이 모두 공통된 영향을 받고 그게 내 안에까지 쑥 들어온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문을 관측할 때도 우리가 논해야 되는 순서가 해, 달, 그 다음 별 이런 순서로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달, 별의 순서로 논할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이 큰 것들이 그것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토성기부터 쭉 했는데 이름 자체가 토성기, 그 다음에 태양기잖아요. 그 다음에 달기잖아요. 그리고 이 의미가 태양기라고 하는 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한번 떨어졌다. 냉각이 일어났다. 그런데 또 한 번 지구로부터 달이 또 떨어져 나갔다. 냉각이 두 번째 일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달만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달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상태가 더 예민해지면서 다른 별 기운들을 훨씬 많이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자연적 조건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성, 금성, 화성, 수성 하는 이 애들의 그 전에 상대적으로 지구가 태양하고 붙어 있었을 때보다 이렇게 태양도 분리되고 달도 분리되고 나서야 지구는 비로소 다른 행성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어떤 환경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카시아 연대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동양적으로 보면 주역에서 추론을 해도 충분히 이런 추론이 됩니다.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행성들 목화, 토, 금, 수성들 일월 이게 음양이고 목화, 토, 금, 수 이게 오행인데 음양 오행의 영향을 이제 종합적으로 받게 되고 받을 때는 이제 대기의 별기운으로 온 거에 영향도 받고 이 별기운들이 땅에 한번 부닥쳤다가 다시 땅의 기운하고 합해져 가지고 반사돼서 올라오는 육기의 영향도 받고 이 두 개의 영향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받으면서 자연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죠. 대략 이제 뭐 제가 뭐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기운의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운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물리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네 가지 근본 힘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력, 그 다음 전자기력. 중력은 질량이 큰 지구가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을 잡아당기는 인력이죠. 잡아당기는 힘, 인력입니다. 반면에 지구가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공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의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힘이 위로 솟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예. 플랭크의 오른손 법칙. 예. 그래서 자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 전류는 위쪽으로 흐른다. 힘은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회전을 하니까 이 회전하는 힘 때문에 위로 솟구치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전자기력이죠. 그래서 중력은 잡아당기고 전자기력은 밀어올리고 이게 서로 양극적인 힘이잖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야, 한쪽은 밀고 한쪽은 당긴다 그래가지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선생님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당기면 이쪽으로 가는데요. 아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당기고 회전하는 힘은 밀고 이런 어떤 힘의 어떤 팽팽한 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 사이에서 또 두 개의 힘이 또 덧붙여집니다. 하나는 응축시키는 힘이고 하나는 분산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응축시키는 힘을 밀도가 강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강한 행력이라고 합니다. 강한 행력. 그 다음에 이렇게 밀도를 떨어뜨리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건 약한 행력이라고 합니다. 결국 네 가지죠. 수직을 책임지고 있는 중력과 전자기력, 수평을 책임지고 있는 강한 행력과 약한 행력. 이 네 가지 힘을 물리학에서 기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 기본 힘이
바로 이 기본 힘이 사실상 유기 이론론적인 인식 틀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힘들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세상의 구성을 안정된 구조를 중심으로 파악할 때는 사상으로 보통을 파악을 합니다. 운동성을 중심으로 파악을 할 때는 여기에 뭔가 운동을 일으키는 모티베이션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봐서 오행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행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공간 구조적인 파악을 할 때는 전부 사상으로 파악을 해요. 그럼 아까도 제가 네모를 그렸는데 네모의 각 면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사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개니까. 네 개니까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중앙점 하나 찍어가지고 5개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럼 여기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수, 목, 화, 금 이렇게 되는 거고, 서양의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수화는 똑같으니까 그죠? 풍화만 배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수화풍에서 풍은 이쪽을 풍이라고 해요. 이쪽을 풍이라고. 그럼 바람의 작용이 뭔가를 생각해요. 바람,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흐트러뜨리는 게 바람의 작용입니다. 분산시키는 게 바람의 작용입니다. 예. 분산시키는 게.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모아내는 거겠지. 모아내는 거겠지. 예.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지라고 합니다. 인도 사대설에서 지수화풍은 지금 동양의 목화금수에다 배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힘으로 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단 직립해 있는 존재고, 인간 기준으로 이 힘의 작용들을, 목화금수를 힘의 작용으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목이라고 하는 힘이 위로 상승시키는 힘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띄워내는 힘입니다. 성장하게 만드는 힘. 근데 성장할 때 뭐 직진하느냐, 뭐 이렇게 휘어 감으면서 올라가느냐,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임묘진이라고 하잖아요. 자축, 임묘진, 진사오미, 신유수를 할 때 임묘진, 이 3개월이 목에 해당하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임묘진 할 때 동물들이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그 계절의 어떤 성격을 동물에 은유적으로 연결을 해 놓은 거거든. 근데 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에 배치되어 있는 동물. 용이잖아요, 용. 그래, 용 하면 동양에서 떠올리는 거는 성천하는 거예요. 여의주를 물고. 치솟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거는 힘의 기운으로 하자면 전자기력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슈타이너가 많은 강연록에서 에테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자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슈타이너는 자아라든가 에테르라는 말을 물리학적 힘 개념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작용을 제가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게 목기운이다. 그러면 금기운은 그 반대가 돼야 될 테니까 당연히 내리 꽂는 게 금기운이겠죠. 예. 내려 꽂으려고 하는 게 금기운입니다. 내려 꽂게 되면 이쪽으로 오면 응축이 돼버려요.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면 모든 사물들이 응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극히 응축돼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화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응축을 푸는 기운이겠죠. 화살표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색깔 배치, 배치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들이 얘들 둘이서 만나서 일으키는 상호작용, 얘들이 일으키는 상호작용, 이게 만나서 일으키는 상호작용, 이렇게 만나서 일으키는 상호작용, 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사이사이에 어떤 힘의 강도를 이렇게 힘의 성질이나 강도를 쭉 배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색깔이나 음이나 도레미파솔라시도나 빨주노트 파남보를 배치할 수 있는 거죠.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미라고 하는 음은 에테르에서 아스트랄로 올라가는 이 중간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에테르에서 아스트랄로 전환하는 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에테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행위로 나타날 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뭔가 형태 형성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의욕으로 나타나거든. 막 뭐든지 쪼물딱거리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욕으로 나타나요. 그럼 아스트랄은 여기다가 어떤 감정적인 걸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의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거죠. 우울한 분위기, 쾌활한 분위기 이런 걸 연출해보고 싶어하는 의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특히나 예술적 창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색깔은 여기 쪽이 실제적인 색채원에서는 요쯤이 노란색에서 살색으로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는 미음이 요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어느 강연에서 미음은 음악가들의 창조 욕구를 가장 자극하는 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미를 들으면, 그래서 실제 저도 이제 기타를 쳐보면 E 마이너 E 이런 쪽 있죠. 이쪽 노래가 E가 미거든요. 이걸로 시작하는 노래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사실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미음을 들으면 말하자면 뭔가 창조 욕구 플러스 그게 분위기를 입히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진동이 내 마음하고 어떤 공명을 그런 방식으로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자연에 있는 어떤 힘의 성질들의 분포가 만물에 영향을 주고 인간의 심신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유기론론의 기본인데,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2시까지, 3시까지죠. 3시까지 훈민정음에 나오는 이제 음소 배치, 자음 모음의 배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훈민정음을 제가 어떤 텍스트를 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하세월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텍스트는 다음에 자료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달하기로 하고, 또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쓴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지금은 핵심 흐름만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르게 강의로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물리학 개념으로 얘기했던 거 보면 이거 전자기력이네, 이거 중력이네, 이 강한 행력이네, 약한 행력이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화금수는 이미 이렇게 배치해놨고, 요게 바로 물체의 힘이네, 이게 에테르체가 움직이는 방식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스트랄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아스트랄체의 색깔은 뭐겠네, 에테르체의 색깔은 뭐겠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다. 그럼 해보자. 해보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고요. 할 수 있다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근데 제가 확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잠깐 진짜 1분만 광고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는 광고라서 하는 겁니다. 이 유기론적 세계관이 정말 유효하고 앞으로 우리의 어떤 미래적인 가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근본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금방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영역을 온갖 데 인지하기 다 영향을 미치지만,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가 예술 분야, 의료 분야, 농업 분야, 교육 분야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사실은 일종의 검정이죠. 요즘 사람들이 뭐 소박 실제적인 실정주의자들의 시각이 대부분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안 보면 안 믿는다는 거죠. 증명이 안 되면 안 믿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늘 부닥치게 되는데, 일종의 증명이라는 차원에서,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교육이죠. 한 세대를 키워내야 증명이 되니까. 예. 뭐 맨날 모의고사 시험 보는 식으로 평가해보면 그건 다른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교육이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스스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어떤 훌륭한 미래 가치를 배울 기회가 됐는가 하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야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교육이 검증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농사는 물질적인 요소들을 어쨌든 다루는 것처럼, 그때도 실은 뭐 정신물질을 다 다루는 거지만, 심지어는 슈타이너는 농부가 역동농업을 통해서, 역동농업 자체가 이게 유기이론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유기이론적인 역동농업을 오래 하면 당연히 농부가 철학자가 된다 그래요. 농부가 철학자가 되면 흙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흙이 거기에 동조해서 바뀐대요. 흙의 성격이 바뀐대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리얼한 사실 맞습니다. 자, 사람이 의식 수준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감각지각을 통해서 들어왔던 온갖 정보들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통합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지구기의 신성의 근본적인 힘은 사고인데, 그 사고의 작용은 통합력이다 그랬잖아요. 통합력이 커진다는 건데, 이 떠도는 원소들 중에서 일종의 그런 종합성이 제일 큰 원소가 뭐냐면 질소거든요. 규소, 탄소, 산소, 황, 석영 뭐 이런 것들 중에, 예,
떠도는 대기 중에 떠도는 원소들 중에 통합력이 제일 큰 놈이 질소예요. 그래서 모든 비료는 기본적으로 질소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질소 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발효를 시키든 섞든 어떻게 해서든지 질소 성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통합적인 힘이 커지면 그 통합으로부터 새로운 진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새로운 형성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기질들을 섞어가지고 질소 유기질 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게 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료가 되는 원리인데, 그러면 인간도 예컨대 내가 남들이 알건 모르건 나 스스로가 의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일종의 통합력이 높아지면 나의 아우라가 질소 성격을 띠는 거야. 내 아우라가 질소 성격을 띠면 땅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땅도 맨날 질소 성격을 띤 존재가 땅을 밟고 다니면서 땅하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땅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질소 성격이 땅에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질소화된다는 거야. 역동농 오래 하면 농부가 철학자가 되고 땅이 농부의 성질을 따라서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아무 중간 과정 설명 없이 얘기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확실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는 한 세대 동안 증명을 해야 되지만 농사를 통해서는 그보다는 좀 빨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이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증명은 당장 아픈데 낫게 하면 빨리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 농사, 의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호흡을 맞추어서 이 세계관의 일종의 세계관적인 유효성을 저는 증명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인사하신 분들 중에 오신 그 역동농 농부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학교 의사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모두 사실은 어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세계관들을 자신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증명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요번 3월 달에 그 아까 인사하셨던 장유진 선생님이 그 재활센터 이름이 리다의 꿈인데 저 양평의 용천리의 설매제라는 곳에 곧 재활센터를 여시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소개해 주십사. 유기론론적인 의료가 뭔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비극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가 인지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는 방식 이걸 우리가 딴 데 가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다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슈타이너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앞에 중간에 뭐 이런저런 비유들을 많이 쓰지만 결론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얘기하자면 딱 여기부터 합니다. 언어는 별기운에서 나왔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한다. 이 학계에서 대착각을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 언어학 쪽에서는 현대 사상들은 인간의 언어가 우연히 나왔다고 얘기한다. 인간의 언어가 우연히 나왔다고 얘기하고 말은 음성이잖아요. 음성과 어떤 의미, 뜻이 연결되는 보편적인 원리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리 없다. 원리 없고 음성 그 자체는 우발적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저기서 각각 다르게 우발적으로 나왔고 이 음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차에 의해서만 의미가 형성된다. 이게 지금 현대 언어학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적인 명제입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오늘날 어쩔 수 없이 과학주의 합리주의 시대에 사니까 노벨상 탔다, 뭐 물리학자 노벨상 탔다더라, 저 사람이 그 상 탔는데 권위 있는 상을 탔는데 이런 말 했다더라 그러면 내가 모르니까 덮어놓고 믿잖아요. 학계라고 하는 데가 권위의 어쨌든 이게 생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원리를 이해하건 못하건 믿어버리는 성향들이 있는데 한번 따져보자. 이게 옆집 아저씨가 한 말이라고 치고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하면
가정에서 너무나 황당한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가정에서 황당한 가정이 진짜 많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경제학에서 2대8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레토 법칙이 뭐 그러니까 어느 집단의 사람들이건 통계적으로 한 20% 열심히 하고 80% 놀고 20%가 80%를 리드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학에서도 많이 쓰고 경제학에서도 되게 많이 씁니다. 파레토 법칙을 하나의 가정으로서 전제해 놓고 그거에 입각해서 볼 때 소득 분위는 몇 개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막 통계학적으로 복잡하게 발전합니다. 근데 맨 밑에 가정은 2대8로 나뉜다는 건데 이건 뭘 보고 알았는가 하면 개미 관찰을 통해서 알았던 거거든요. 일개미들을 관찰해 보면 일개미들 중에 한 20%가 나머지 80%보다 활동량이 10배 이상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사람이 개미냐? 사람이 개미냐고. 예. 왜 개미 관찰해가지고 개미 패턴 읽은 거 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람한테 대입을 하나? 도대체 무슨 합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논리로? 예? 곤충하고 사람하고 이게 존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존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 무리한 대입을 그 논리의 비약을 통해 가지고 갖다 끌어다 붙인 거는 그냥 뭐 문학적 상상력이라면 몰라도 그걸 두고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 이런 무리한 가정들을 무지하게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인간이 이기적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기적인 거 증명할 수 있어? 인간이 이기적이기만 한 걸 증명할 수 있겠냐고. 이거는 예수 부처님들은 뭔가? 정신병자인가? 데레사 소녀는 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익보다 실용보다 가치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되고 나타나는 건 뭐로 설명할 건데? 그럼 그 또 심리적인 보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 거 없이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세부적 합리성으로 가장을 하고 있는데 첫 출발에서는 완전히 상상적인 엉터리 가정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위 합리적이라고 하는 학문의 틀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에 대한 겁니다. 지금 오늘날 모든 언어학자들의 출발점이 말의 기원, 음성으로서의 이 말의 기원은 그거는 밝힐 수 있는 무슨 원리가 그런 것 따위가 있을 수도 없고 없다 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웃기는 거죠. 뭘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어떤 출발점을 이 출발점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연임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말해놓고 나면 아무리 들이파도 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원리를 찾는 거죠. 음차에서 형성된 어떤 그 음의 편차에서 형성된 걸 가지고 의미를 만들었다는 조잡하고 납득될 수 없는 가정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음성학이니 뭐니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지금의 언어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설득력이 없어요. 유성음이 어떻고 마찰음이 어떻고 막 이런 음의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의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연결이 딱딱 안 돼요. 예. 그래서 슈타이너가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슈타이너가 언어에 대해서 해놓은 중요 강의가 1922년도하고 23년도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별도로 슈타이너 공부를 하실 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발도록파 학교 설립 이후의 글을 주로 보시라. 19년, 20년, 21년, 22년 이때 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때 원숙기거든요. 저도 슈타이너를 1890년대 글부터 해서 1920년대 글까지 이렇게 쭉 보면 모든 사상가들이 다 그렇지만 초기, 중기, 후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중간에 절정을 찍고 꺾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이 절정이었다가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대사상가들은 대체로 하이라이트에서 이게 뭘 하거든요. 이게 뒤로 갈수록 계속 발전하다가 끝난다는 거야. 슈타이너가 이런 전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후기 사상으로 갈수록 급속도로 사상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영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현실을 어떤 영적 원리와 연결시키는 이런 논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20년대 쏟아냅니다. 많이 쏟아냅니다. 그거는 1900년도 초반에 슈타이너가 신지학을 만나서 신지학을 흡수하는 데까지 1909년 내지 10년 정도까지 신지학을 열심히 흡수하거든요.
열심히 흡수했던 이게 자리 잡히고 무르익고 이걸로 다시 모든 학문들을 재평가하고 재조명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원숙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파 학교 세울 때가 딱 원숙기였어요. 발도르파 학교 세울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의 강연들이 정말 원숙기 강연들인데 색채의 본질도 요 시절 20년도에 만들어진 강연들입니다. 언어의 지금 제가 지금 소개드릴 언어의 영, 언어의 기원도 20년대, 22년도, 23년도 강연이에요. 요 시기 강연이 슈타이너 사상의 일종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2년도에 언어의 영이라는 강연을 했고 23년도에 언어의 기원이라는 강연을 했는데 1년 사이를 두고 이 두 개 강의를 한 게 슈타이너 언어 이론에서 최종적인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개 내용을 어쨌든 제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강연에서 슈타이너가 했던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언어학자들의 이 가정이 불합리하다. 뭘 모르겠다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인간이 말을 왜 하게 됐는가. 아까 그 제가 요 사구성체 그린 데에서는 여기 아스트랄기가 오면서 인간이 모몬형을 갖추게 되면서 마음의 작용이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던 정도가 저기 토성기 때에는 완전히 외부하고 하나가 돼 있었고 태양기 때에는 분리돼 가지고 마음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들어오는 정도가 약해서 이 경직된 고체화 정도가 약해서 아직까지도 외부 사물들하고 교감 능력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레무리아인들, 요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 레무리아인들인데 레무리아인들은 에테르를 직접 다룰 수 있었다는 거야. 외부 세계를 자기의 심리하고 연결해서 직접 다룰 수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주술력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날 주술이라고 부르는 게 주술이 자연에 자기 의념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걸 주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주술이죠. 근본적으로 그게 주술이거든요. 자연의 명령을 내리는 거. 그 나오는 형식은 자연의 명령을 내리든가 자연의 뭐 구걸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이러는 거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주술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제사를 지나면서 막 뭐 귀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먹지도 않을 음식 잔뜩 차려놓고 귀신을 협박하잖아요. 야, 비 내려주게 해달라. 만약에 안 내려주면 우리가 심 바꿔가지고 너는 굶어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너는 제사밥을 더 이상 못 얻어먹어서 굶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제사밥 계속 얻어먹으려면 비를 내려다오. 이런 게 주술이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이렇게 자연의 어떤 구걸을 하는 내지는 거래를 하는 이런 의식 상태는 좀 후대의 이야기고 뭐냐면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절차를 갖추어서. 근데 직접 교감하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힘을 써서 조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술의 시도도 수만 년 됐겠죠. 수만 년에 걸쳐서 인간이 서서히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이 펄펄하게 살아있었을 때는 어떤 지금 같은 이런 협박형 주술, 계약형 주술 이런 게 안 먹히다가 이 능력이 사라지면서 제사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 거래형 주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그 말은 언제 나오게 되냐. 말은 달기가 와가지고 인간이 모문형으로 쪼개지고 나서 나왔다 그래요. 3분화가 일어나고 나서 말이 나왔다. 이렇게 2분화 일어났을 때보다도 3분화 일어났을 때가 마음이라고 하는 힘이 조금 더 고체적인 신체 속으로 갇히게 된 정도가 심해졌다는 거야. 예, 심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한 의식의 형태로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리면 중간에 뭐가 매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 세계하고 소통을 하려면. 매개가 필요한데 이 매개가 직접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매개체를 자꾸 두게 되는데 바로 이 매개체를 자꾸 두려고 하는 이 노력이 도구의 발달이라고 슈타인은 봐요. 물리적인 도구와 기술의 발달. 우리가 도구와 기술을 왜 발달시켰나? 외부 세계에 뭔가 내 마음에서 드는 거를 작용을 가하고 싶은데 직접 작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도구를 발달시켜서 물리적으로 간접적으로 작용을 가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건 마르크스가 한 말인데요. 칼 마르크스가 기계의 본질은 신체의 연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원래는 사람이 했던 능력을 대신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슈타이너가 했던 이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결국
물리적, 기계적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대신하는 것들입니다. 확장하고 대신하는 것들. 확장하고 대신하는 것들인데 언어와 관련해서 왜 언어가 나왔냐 하는 거죠. 왜 언어가 나왔냐 하면 그전에는 말이 없어도 소통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신체 속으로 같이 있는 이 구속되는 정도가 어느 시대에 커지다 보니까 이걸 겉으로 뭔가 물리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때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이쪽에서 뼈대가 자라고 여기서 신경이 자라고 여기서 감각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는 직립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물리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신호 수용체거든요. 외부에 있는 온갖 자극들을 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몸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이게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고 안 싸면 어떻게 되냐? 며칠 못 살겠지 뭐. 계속 먹기만 하고 안 싸면 며칠 못 살겠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순환이 돼야 살잖아요. 힘으로 쓰고 에너지로 쓰고 남는 부분 순환시키고 이래 돼야 사는데 이게 물리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감각을 통해서는 모든 정보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시각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청각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고 촉각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진동들이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인간의 신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균형과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온갖 감각이 캐치하는 온갖 정보와 자극의 덩어리들이 인간 속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인간은 이거를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순환을 시키냐? 이게 들어오면 이 안에서 일단 관념이 움직여서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옛날에 감각이 없었을 때는 그런 관념이 형성이 안 됐는데 감각이 있고 나서부터는 감정이 다르고 감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발생을 하고 그 감정을 이렇게 저렇게 이어붙이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인식 능력이 발달함으로써 뭔가 일반화시킬 수 있고 추상화시킬 수 있는 감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감정과 감성이 발달합니다. 감각의 발달과 함께 감정과 감성이 발달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과 감성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이 감정과 감성을 바깥으로 안 쏟아내면 변비 걸린 거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받은 자극을 안에서 추상화를 해서 관념의 형태로 추상화를 해서 바깥으로 쏟아내는 행위. 이게 말이다. 따라서 말이란 신체적으로 봤을 때 감각 발달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린애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고 뜻이 있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뜻은 자기의 감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감정은 감각 발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감각이 어느 수위까지 발달하지 않으면 감정 발생의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타당하죠. 그래서 인류 발달사에서 요 시기가 돼서 양성 분리되고 감각이 자리 잡고 나서 말이 나왔다. 말이 나왔다. 근데 인간 중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복잡도가 어느 쪽이 높을까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어느 쪽이 더 복잡한 존재일까? 여자죠. 여자가 훨씬 복잡하죠. 아, 도저히 너무 복잡해서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야. 도저히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남자는. 근데 남자는 이 세상에 첫 번째 분화가 일어났을 때 나왔고 여자는 이 세상에 두 번째 분화가 있을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분화 정도가 더 많아. 그리고 이거 음담패설 아닙니다. 진짜로 성기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모든 수컷들은 성기가 일자예요, 그냥. 남자의 고추가 일자라고. 근데 여자의 성기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틈이 있게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분화에서 나왔다, 두 번째 분화에서 나왔다 이거죠. 이쪽이 훨씬 복잡하지. 2배 이상 복잡해. 예, 2배 이상 복잡한데. 그러면 감각의 자극, 감성의 발달, 이쪽에 어느 쪽이 더 많았겠냐는 거야. 감각으로부터 감정과 감성을 분화 발전시킨 게 남자였겠냐, 여자였겠냐 이 말이에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 제사장의 입에서 인류 최초의 말이 튀어나왔다 라고 슈타인은 얘기합니다. 여자가 만들었다, 말을.
말은 여자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고 말 쏘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 말은 원래 여자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말이 여자한테서 나왔으면 이게 언어가 여자한테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를 왜 만들었냐? 감각과 감성이 발달해서 에너지 안에서 이 에너지가 폭발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순환시키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직접적인 의식의 힘으로 교감하고 있었던 외부 세계와의 교감을 이제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방식의 첫 번째 매개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할 줄 알게 되자마자 내가 그 전에 교감했던 광물, 식물, 동물들하고 교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시 인류들은 식물, 동물들한테 말하려고 했겠지. 그거는 어린애를 봐도 똑같죠. 어린아이를 봐도 똑같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슈타이너가.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럼 감각의 발달은 뭐 때문에 됐냐? 그거는 우주의 구조변화 때문에 된 거다. 그 구조변화가 뭔데? 아스트랄계 별들이 펼쳐지면서 별들의 다양한 기운을 인간이 감각 자극으로 다양하게 수용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감정의 분화를 낳고 감성의 분화를 낳고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말을 하게 된 거는 인간이 잘했거나 잘못해서가 아니고 별들 때문이다. 별 때문에 말하게 됐다. 예, 별의 구조와 작용이 달라지면서 인간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다. 라고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론이에요. 일단은. 결론인데 결론에 이르기까지 정면 과정에서 슈타이너가 이런저런 사례들을 막 들어주고 있어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을 봐라. 우선은 이제 현대의학은 가정이 틀렸다부터 시작하고요. 현대의학의 가정은 틀렸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런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정말 잘 관찰해보면 영적인 눈이 트인 사람은 이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간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냥 내가 맨눈으로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영적 기운을 가진다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결령자가 되면 된다 이래요. 이건 사람 약 올리는 얘기죠. 야, 네가 영을 볼 수 있으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알게 된다. 근데 이건 약 올리는 얘기고 결령자 없으니까. 그 다음 현실적인 사람들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권유를 해요. 이런 연습을 해봐라. 가령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럼 바람, 바람 이렇게 한 개 한 개 음소 한 개 한 개 소리를 내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 소리를 내보라는 거예요. 물을 바라보면서 물 하고 음소 한 개 한 개 내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을 바라보면서 받는 느낌이 있고 바람을 맞으면서 받는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하고 이 소리하고 어떤 면에서 성질이 공명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아, 이 느낌 때문에 이 소리로 했구나 하는 거를. 그걸 어린애들은 오히려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처음 말 배우는 애들은. 왜냐하면 처음 말 배우는 애들은 자기가 감각이 발달하면서 표현하고 싶은 게 막 생겼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옹알이를 하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무질서한 옹알이를 해보다가 앞에 이제 언니, 누나, 뭐 형님, 아빠, 엄마, 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모방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탕구로 들어가지는 않고 모방을 통해서 해소해버리죠. 모방을 통해서 해소해버리지만 만약에 상대적으로 그런 모방의 어떤 대상이 부족하다든가 고립되어 있는 아이라면 어쩌겠냐 하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존재라면. 끊임없이 그 느낌을 어떤 소리로 연결하는 게 내 마음에 가장 흡족한가. 이 느낌,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느낌을 어떤 소리로 냈을 때 가장 일체감이 드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역으로 그걸 끊임없이 관찰해보면 아, 그렇게 해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해보실 거잖아요. 안 해보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저는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음소 한 개의 느낌을 갖는데 막 한 달도 걸려요. 제가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가지고 학령기 이전이라면 하루 종일 시간이 있으니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어. 예. 근데 해보긴 해봤습니다. 저는 10대, 20대 때 이런 짓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앉아 있었던 거죠.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해본 게 한나절 동안 혼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온도의 변화, 대기의 변화 이거를 아주 무질서하게 아무 원칙 없이 음악적인 리듬으로 표현하려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뽕짝도 아니고 장송가도 아닌 음이 의식의 무의식적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 그런 걸 해봤는데 그런 걸 해보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슈타이너가 그런 걸 해보면 이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연히 발생된 게 결코 아니고 자연 경험으로부터 발생됐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게 언어의 영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사례로 들어갑니다.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뇌를 해부를 해보면 19세기에도 뇌를 해부를 해볼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 왼쪽 뇌가 순두부처럼 돼 있고 오른쪽 뇌는 굉장히 주름이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뇌의 뒷부분의 변형계 어느 부분이 다치면 사람들이 언어 장애에 걸립니다. 예. 거꾸로 말했습니다. 왼쪽이 주름이 많고 오른쪽이 순두부입니다. 예. 그런데 좌뇌가 이제 주름이 많죠. 그래서 오늘날 언어학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를 다치면 언어 장애가 오니까 여기에 말의 기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건 마치 나침반이 맨날 북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나침반을 벗어나서 자기장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나침반이라는 기계 도구 안에서 무슨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슈타이너가 그래서 도대체 이쪽에 왜 주름이 많냐는 안 따지고 이쪽 주름이 닫히면 언어장애가 오니까 이게 언어의 기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를 나침반 안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 건 설명이 아니다라고 보고 그럼 얘가 왜 쭈글쭈글해졌냐? 왜 여기에 언어의 기능이 달렸냐? 똑같은 대칭되는 지점에 이쪽에 장애가 탁 생겨도 언어장애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왼손잡이일 경우, 오른손잡이일 경우 이쪽이 쭈글쭈글한데 왼손잡이일 경우는 두뇌가 이쪽이 쭈글쭈글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슈타이너 어린애들의 두뇌를 딱 열어보면 그냥 다 순두부야. 근데 조금 어른이 돼서 일정하게 성장을 해서 딱 까보면 편차가 생겨 있다는 거죠. 왼쪽이 쭈글쭈글하고 오른쪽은 순두부 같고 편차가 확실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이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7살의 뇌, 10살의 뇌, 20살의 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편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추론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뇌 자체가 태어날 때는 다 같이 순두부였는데 어떤 경험에 의해서 편차가 생긴 거다. 이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 슈타이너가 쭉 따져보니까 이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문제다. 오른손잡이는 신경이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 뇌에 주름이 잡히고 왼손잡이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주름이 잡힌다는 거야. 그러면 뇌의 문제가 아니고 뇌 이전의 신체, 습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많이 썼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야. 그러면 오른손잡이다라는 거는 오른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잡이는 오른발 써요. 맞죠? 대체로 맞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 저는 오른손잡이, 왼발잡이거든요. 예, 슈타이너의 이론에 따르면 바보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바보는 다행히 안 되고, 근데 오른손잡이가 오른발을 쓰게 되면 골반부터 허리부터 어깨부터 해가지고 모든 회전 방향성이 한쪽으로 딱 편향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힘쓰는 정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신경작용의 효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게 뇌가 근본적으로 신경집합체거든. 그럼 신경은 어디에 달려있냐? 뼈하고 근육 사이에서 감각을 준비하는 게 신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1차적으로 신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몸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뇌로 집중이 돼요. 뇌로 집중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몸의 습관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몸의 회전 방향이 어떤가, 힘을 어느 쪽으로 쓰는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뇌구조가 달라진다. 그 뇌구조가 달라진 데에서 언어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야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슈타이너가.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가만 보면 자음이 많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모음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냐?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는데 이건 뭐냐? 가만 관찰해 보면 모음은 날 때부터 자기 기분 감정을
처음에 막 옹알이 하면서 표현할 때 모음으로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모음으로 다 표현한다. 제가 기분 나쁘다, 뭐 배고프다, 뭐 졸립다 이런 걸 모음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이때 자음은 없죠. 그러면 모음이 먼저 오고 자음이 뒤에 온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모음은 상대적으로 타고났고 자음은 학습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타고난 모음이 잘 표현하는 건 뭐냐? 기본 감정을 잘 표현한다. 모음은 기본 감정을 잘 표현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자음에다가 다른 모음을 붙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 퉁퉁 하는 거하고 통통 하는 거는 영 다르다는 거야. 발을 동동거린다라고 하는 거하고 둥둥이라고 말하는 건 영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음만 살짝 달라지면 기본 느낌이 확 달라진다. 그러니까 모음은 기본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따라서 이건 타고나는 성격이 강하다. 선천적인 성격이 강하다. 반대로 자음은 근데 인류의 이렇게 여러 인류학적인 지표들을 보면 모음은 대체로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음의 편차는 별로 없다는 거야. 자음이 다 편차가 나지. 그렇다면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험적으로 후천적으로 편차가 생기는 건 자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보면 자음의 소리 세기가 센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부드러운 데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라면 당장에 전라도 경상도만 딱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저는 처음에서 제가 부산인데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소리 그 양아치 깡패들이 하는 얘기 보고 너무 좀 오글거렸어요. 그 예를 들면 이건 욕 아닙니다. 그냥 사례입니다. 부산에서는 애들이 욕도 많이 하기도 하고 욕을 할 때 뭐 어쨌다고 씨발로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투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왜 그랬니 씨발로마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러면 지금 뭘 하자는 건지 뭐 이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건지 애교를 떠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부산 사람들은 다 있어요. 부산이 고향인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처음에 서울에 딱 올라오면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이게 지금 의도가 뭐 나하고 친하자는 건지 놀자는 건지 협박을 하겠다는 건지 잘 안 읽혀. 소리에서 근데 부산은 확실히 읽혀요. 이게 금방 때려 죽일 것 같은 그 어떤 터프한 그게 막 말을 통해서 나와요, 이게 분명히 지방마다 있잖아요. 똑같은 자음을 쓰는데도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그 자음의 처리 방식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부드럽고 어떤 때는 억세단 말이야.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는 거죠. 슈타이너가 여기서 그게 바로 자연환경의 차이에서 나온다. 어떤 때는 산이 많고 어떤 때는 들이 많다. 근데 산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땅이 솟아오른 거거든요. 땅이 솟아오른 게 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땅이 솟아올랐나? 태산으로 땅이 솟아올랐나? 그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공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별들하고 인력, 중력작용을 주고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 어느 특정 궤도의 어느 부분이 특정 행성에 인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구에서 솟아오른 것들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유성 덩어리들을 이루고 있다가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달이 됐거든. 그래서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 리얼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와 같이 소우주가 형성되는 이런 거는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계에서 어디서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우주가 죽고 살고 하잖아. 예. 그 새로운 우주가 형성될 때 늘 하나의 덩어리에서 인력작용에 의해 가지고 위성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산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땅에 어떤 인력작용에 의해서 위로 솟아오르다가 어디까지 가고 멈춘 거죠. 그게 산인 거죠. 그러면 산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뭔가 하늘에서 잡아당기는 기운이 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기운이 센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기운이 세다. 그러면 사람의 발음도 기운이 세지겠네. 그러면 산이 많은 곳에는 억양이 세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상도가 산이 많아요. 경상도가 백두대간을 타고 강원도 경상도로 이어지잖아요. 백두대간을 타고. 그러니까 영동 이쪽 지방은 당연히 억양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억양도 세고 격음도 많이 나고. 제가 그래서 전라도 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놀랐는데, 첫째, 음식이 너무 맛있다. 깜짝 놀랐고. 둘째, 당구장을 가든 술집을 가든 예술품이 다 걸려있다. 그럴듯한 막 문학작품, 막 서예 이런 거. 예술품이 다 걸려있더라. 야, 여긴 진짜 부산의 이 뱃놈 문화하고는 문화가 다르다. 이게 문화가 발달했다. 이거 놀랬고. 또 하나는 제가 일부러 그 뜻을 안 듣고 하나의 리듬과 멜로디로만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써봤어요. 전라도, 흔히 외국인들이 프랑스 말이 뭐 노래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전라도 말에서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건 굉장히 어떤 상냥한 노래 같구나. 아주 소곤소곤 아주 상냥하게 얘기하는 소리. 이거는 내가 경상도에서 못 들어봤던 멜로디인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광주, 여수, 순천 이쪽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행 한 며칠 하고 나서 딱 돌아오는 날 무등산에 올라갔거든요. 무등산에 올라가서 느낀 게, 이게 산인가? 너무 완만하고 부드럽고, 예, 내가 올라갔던 경상도의 산들하고 달라. 경상도의 산들은 기본적으로 악산들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깎아질렀다는 거죠. 치악산, 예, 북악산 할 때 악산들. 경상도 악산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깎아지릅니다. 높습니다. 깎아지르고 높으면 바람의 소리가 세지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이 얘기했습니다. 사투리가 왜 생기냐? 산세가 다르면 바람이 다르다. 바람이 다르면 소리가 다르다. 소리가 다르면 말이 다르다. 네. 그래서 산세가 달라서 바람이 달라서 말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딱 느꼈어요. 아, 여기는 산이 부드럽다. 높지가 않다. 높지도 않고 능선이 완만하다. 여기는 악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가지고 전라도 지역의 산들을 다 뒤졌는데 지리산으로 오기까지 악산이 없어요. 그러니 전라도는 문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언어적으로. 언어가 부드러우면 의식도 부드러워요. 아,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가 갈렸구나. 동편제, 서편제가 그래서 갈리는구나 하는 거를 어쨌든 젊은 시절에 그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이 얘기를 슈타이너가 딱 해요. 봐라. 어떤 지역에 왜 자업이 많냐 하면 어떤 경험이 다양해야 자원이 많다. 그러면 경험이 다양하다는 건 1차적으로 자연 경험이다. 그럼 자연 경험이라고 하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지역은 자원이 발달한다. 가도 산 하나 안 나오는 지역 이런 데는 모험이 발달한다. 네. 그리고 또 비록 험악한 지형이라 하더라도 경험이 한정되어 있는 오지부족 이건 모험만 있어도 된다. 근데 상대하고 있는 자연이 다양하면 자원이 발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원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원리가 나온다. 근데 그 자연 환경을 결정하는 건 뭐냐? 결국은 별기운이다로 결론을 맺어요. 결국은 별기운이다. 그 자연 환경을 결정하는 건 별기운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쭉쭉 쫓아가 보면 결국 인간의 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도 별기운 아니냐. 이렇게 별기운에까지 확장해서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언어가 영적인 작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영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양에서는 자연의 어떤 흐름들을 도라고 하잖아요. 길도자를 쓰잖아요. 자연에 가는 길, 자연에 가는 어떤 패턴과 질서, 이게 도 아닙니까? 그 도 자체를 동양에서 도라고 말하는 것을 슈타이너는 전부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동양에서 태극이다, 무극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서양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신이 되겠죠. 그래서 맥락상으로는 슈타이너는 분명하게 어떤 우주자연의 이런 형성력들을 이걸 영이다, 영의 힘이다 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어는 영적 기운을 가진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몇 가지 원리를 얘기해놓고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은 원리는 밝혀졌으나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좋다 그러면 ABCD에다가 적용해보자. ABCD. A. 이거 무슨 자연력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뭐 에테르 힘이야? 아스트랄 힘이야? D. 이거 뭔데? 하는 거는 말 안 했다는 거야. 말 안 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슈타이너 사후에 100년이 지났지만 슈타이너 사후에 슈타이너급이 저쪽 계통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사상운동이 인류의
장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려면 중시조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중시조들. 그렇잖아요. 맹자가 없으면 공자가 떴겠습니까? 맹자가 없으면? 플라톤이 없으면 저기 소크라테스가 떴겠어요? 안 떴죠. 용수보살이 없으면 부처가 동아시아에서 뜰 일이 없죠. 이런 식으로. 예. 중시조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그거를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긴 중시조들이 뭐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공자 죽고 300년 뒤에 맹자가 나와서 찍은 거잖아요. 물론 300년 동안 다른 여러 제자들의 노력이 있긴 있었지만, 공자 스스로는 생전에 뭐 그냥 노나라에서 쫓겨난 다음에 한 십몇 년 저 방랑객 생활 하다가 나중에 제자들 삥 뜯고 살다가 그냥 벼슬 한번 못하고 하늘 품고 죽어버리잖아. 시골 영감으로. 그러니까 공자 생전에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수님도 생전에 잡혀 죽고 그 초기 예수 공동체들이 수백 년 동안 탄압당하다가 로마 니케 공회에 의해서 인정받으면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몇백 년에 걸친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거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중시조의 역할들이 있는데, 적어도 인지학, 안스로포스피 이쪽은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특별히 안 보인다. 그러니까 슈타이너만큼의 발전을 또 이뤄내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슈타이너 언어 이론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독일어의 그 음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슈타이너가 말했던 영적 작용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나 아무도 말 안 했다. 인도 유럽어족에 있는 모든 알파벳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아무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멀리 몇천 년 전 우파니샤드에 보면 자음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있지만 모음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잠을 의미하는 모음이다, 꿈을 의미하는 모음이다, 깨물 의미하는 모음이다, 이런 기초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 아, 우 뭐 이런 식의 모음, 기초 모음들이 장꿈 깨의 언어 상태를 반영하는 모음이라서, 그리고 이제 자음 중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게 미음, 비읍 같은 것들이거든요. 부, 프 이런 것들이거든. 이 자음들이 어떻게 뭉쳐지면 그게 인간 의식에 무슨 영향을 준다, 이런 정리가 우파니샤드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결국 다 때려 뭉치면 우리가 잘 아는 엄마니 밤매음이 되는 거죠. 이런 소리가 실제로 음성으로 토화작용을 일으키는 소리가 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논리들이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만 나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자음은 최소한 10몇 개잖아. 전 세계의 언어에 지금 기본 틀로 들어가 있는 자음은 최소한 한 10몇 개에서 20개 가까이까지 되는데, 이거 한 개 한 개가 에테라 아스트랄 자아체 중에 어떤 요소를 어느 만큼 배율적으로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지, 슈타이너가 이미 색채환을 통해서 혹은 음과의 연결을 통해서 혹은 농사를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밝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안 해놨다. 그래서 인지학에서 어찌 보면 이론의 공백 부분이 언어예요. 이 부분이 공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공백이라는 건 굉장히 큰 공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의식이 규정받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언어를 만들어냈지만, 일단 이 언어를 만들고 이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에 의해서 의식이 역규정을 받게 되거든. 뭐라고 말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의식의 규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수준이 곧바로 의식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언어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언어의 음소 한 개 한 개가 주는 효과를 인지학적으로 구성 논리를 못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지학이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욱더 어떤 과학이나 실전 철학, 실전 과학들이 말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확실하게 보강해야 된다. 음소 한 개 한 개가 어떤 자연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만 그 소리가, 어떤 특정한 소리가 특정한 뜻을 나타내고, 소리와 뜻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꼬라지로 그려져야 된다. 글이라고 하는 건 그림에서 나오잖아요. 애초에는 그림이잖아요, 다. 모든 그런 그림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적어도 필연성은 몰라도 개연성은 알아야 언어와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이제 철학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거를 해놓은 인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성인께서 6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 이름하여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진짜로. 제가 훈민정음을 보고 감동을 먹었던 게 바로 이걸 밝혔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음소 한 개 한 개가 어떤 자연의 기운에서 나왔는가를 밝히고 따라서 음소가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해례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고 그 하늘에서 온 한글 그 일부에 해례본 해설 형식으로 그걸 써놨는데 지금 제가 강의로 하는 게 차라리 느낌이 전달이 되지 글로 해례본 해설을 해놓으면 그거 읽고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쵸?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일부 어떻던가요, 느낌이? 감동적이에요. 간첩이에요, 간첩. 그래서 이게 맹숭맹숭하게 글로 전달돼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식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해례본에 보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잘 제대로 보고 해석만 해내면 풍부하게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풍부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다 제가 이 강의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있거든요. 지금 3시 5분 전이라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만 오늘 일단 보여드리고 다음 달에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목기운이에요. 목기운. 다른 말로 하면 에터리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에터로고 현대과학적인 말로 하자면 이게 바로 전자기력입니다. 그리고 색깔로 하자면 이게 바로 위로 뜨는 노란과 빨간색의 중간쯤 되는 살색 계통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실은 저기 화음으로 하자면 기본 화음 도미소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요런 자리인데 요쪽의 음이 그래서 그거 아시죠? 세종대왕이 음률의 조예가 무지하게 깊었어요. 그래서 황종을 비롯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음악의 표준들을 세종대왕 때 다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자극해서 뜻으로 되는가의 달인이었던 거죠. 그 많은 지편전 학자들이 상소 올리고 막 했을 때도 진짜 세종대왕은 캐릭터 좀 멋있어요. 최만리가 그때 당대 최고의 학자였잖아요. 막 개기니까 세종대왕이 한마디로 죽여버렸거든. 야, 네가 사승치름을 알아? 나만큼. 붙어보자 이거예요. 누가 더 원리를 따져서 증명할 수 있는지 붙어보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어떤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어떤 깊은 이해에 자신이 없었으면 그 상소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신하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정책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설득 못 시키는 정책을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사화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사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로. 이게 조선왕들 참 피곤하죠. 자기가 신분상 분명히 왕이고 여기는 신하인데 신하가 내가 납득 안 되면 널 못해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신권이 무지하게 센데죠. 자, 요쪽에 해당하는 모음도 모음이 2개 있고 자음은 3개 있습니다. 이 목기운, 요쪽이 목기운이라고 치면 목기운 중에 양적인 목기운이 있고 음적인 목기운이 있어요. 목기운이라 함은 뭐든지 활성화시키는 기운이에요. 일단 제가 위로 떠올립니다 라고 했지만 일단은 활성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적인 목기운은 아예요. 아. 음적인 목기운은 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입니다. 여. 아가 아니고 어가 아니고 여. 음적인 목기운은 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화기운으로 가가지고 양적인 화기운이 있고 음적인 화기운이 있어요. 음적인 화기운은 우입니다. 양적인 화기운은 요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가지고 역시 양적인 근기운은 야입니다. 야, 바깥에서. 음적인 근기운은 음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양적인 수기운은 오입니다. 음적인 수기운은 유입니다. 8개잖아요, 그러면. 사방에 2개씩 배치했잖아요. 사방에 2개씩 음양 해가지고 배치했잖아요. 이게 요 안에 있는 거를 보면 오, 아, 우, 어 이렇게 돼 있죠. 요 바깥에 있는 걸 여기서부터 보면 요, 야, 유, 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례본에 모음 8개를 제시해요. 이렇게 8개다. 근데 원래 모음이 11개죠.
나머지 세 개는 이것들을 조합해내는 기초 모음들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 기초 모음들이 아래아, 이 세 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음 11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8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거를 섞어서 쓴다. 그럼 저 아래아,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음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천지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천지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뜻으로는 가장 양적인 게 천, 가장 지적인 게 음적인 게 지, 가장 중적인 게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아를 발음할 때는 오, 입술 모양을 오 하고 소리를 아 하고 내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아 하는 거죠. 이게 아래아 소리거든요. 라고 하는 이 소리가 가장 양적인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음적인 소리다. 이게 중성적인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천지인 세 가지의 기초 소리가 이리저리 엮여가지고 8개를 만들어낸다. 이게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목기운을 반영하고 있는 자음은 기역 계열이에요. 기역. 우리가 기역이라고 하는 거. 근데 자음을 발음할 때는 그 자음에다가 을을 붙여서 발음하는 게 자음의 성질을 어떤 자음에 기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음을 갖다 붙여보세요. 그럼 소리의 성질이 바뀌잖아요. 고라고 하느냐, 구라고 하느냐, 가라고 하느냐, 거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죠. 이래서 모음이 갖다 붙여지면 이게 음색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자음 자체의 성질을 잘 살려서 소리를 내려면 어떤 모음을 붙여야 될까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훈민정음에서는 을을 붙여라 그래요. 을은 숫자로서는 10 내지는 0에 해당하는 거고 어딘가에 갖다 붙였을 때 그 대상을 건드리지 않는 소리다라는 거야. 그럼 기역에다 을을 붙이면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역년 뒷걸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느드트 이래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쪽에 목기운을 대변하는 것은 꼭지, 이응, 그 다음에 기역,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목기운을 대변하는 소리다. 자음 소리다. 라는 거예요. 자음 소리면 얘는 어린 새사, 얘는 좀 장성한 거, 얘는 훨씬 커진 거. 이런 식으로 목의 3단계로 제시를 한 겁니다. 모음은 2단계로 했잖아요, 지금. 모음은 음량 이랬잖아요. 그런데 자음은 3단계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음이 훨씬 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삼천양지,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삼천양지, 천적인 건 3단위로, 지적인 거는 2단위로 움직인다. 똑같이 여기도 화기운을 대변하고 있는 자음이 있는데 그게 트라는 거야. 금기운을 대변하고 있는 게 츠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수기운을 대변하고 있는 게 지금은 쓰지 않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12개잖아. 12개고 중앙에 뭐 차지하고 있는 놈이 또 있어야겠죠? 모음도 그랬듯이. 기초자음이 있어야 될까요? 기초자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초자음 이렇게 계열이다고. 혹은 무프 이 계열이 기초자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언어에서 보편음가, 공통음가예요. 전 세계 언어의 공통성을 바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엄마, 아빠예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엄마는 무 계열이고 아빠는 프 계열이에요. 마더, 파더라고 하든 엄마, 아빠라고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오지부직을 가도 이건 다 똑같다는 거야. 이게 기초자음인데 이 기초자음이 프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예요. 이것도 3단계로 이 기초자음 중에서 음적인 놈, 양적인 놈이에요.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15개죠. 15개인데 진짜 절묘한 게 이 15개에서 끝나지 않고 반음 2개를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리얼하고 사이시엇이거든요. 즉 리얼하고 사이시엇을 집어넣는 게 제가 절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즉 리얼과 사이시엇은 굉장히 독특한 이 동북아 지역의 기후가 반영되어 있는 소리값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늦여름의 기후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소리값이라고. 예. 그래서 이거를 주역에서는 이 현상 자체를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 물론 금화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납니다만 가장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한반도가 있는 이 지역 그리고 황하 중상류 쪽 이제 위도로 따지면 대략 한 23도에서 43도 사이
딱 요 지역 30몇 도 정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일어납니다.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를 반영한 소리값이 르하고 사이시엇입니다. 근데 르 사이시엇 저런 게 들어가 있는 원리는 음량 오행이나 주역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였던 거야. 근데 이게 훈민정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자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제가 딴 설명을 안 해도 금방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아주 오행에다 배치를 했네. 근데 지금 현대 언어학자들은 저걸 전부 다 인위적으로 배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그 슈타이너가 비판했던 언어학자들, 그 언어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근본 가정이 이쪽하고 달라. 유기이론론하고. 자연의 움직임에서 이게 나왔다는 가정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인정 안 한다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인정 안 하는 이유는 오행 갖다 붙인 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갖다 붙였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음양 오행 자체가 합리적인 틀이 아니므로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봐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모국어가 창작자가 있는 유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작자의 창작 의도와 원리를 교육을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있는 비극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도와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하면 인류 언어 어떤 구사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끝판왕입니다. 언어로 할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지점. 그 이상을 넘어가면 초언어적인 표현이 나와야 되는 어떤 그 끝을, 종점을 다루고 있는 게 훈민정음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훈민정음 속에는 슈타이너 언어이론이 어떤 아주 기초적인 연결 고리만 밝혀놓은 것을 실제적인 음소와 기운의 연결까지도 이미 다 해놨다. 더 심화를 이미 시켜놨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지론이고, 이제 그렇게 연결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뜻으로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됐을 때, 이 기운들이 조합이 됐을 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예. 목과 화가 조합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어떤 의미를 만드느냐. 수와 금이 조합됐을 때 어떤 의미를 만드느냐. 더군다나 우리는 2단 조합이 아니고 3단 조합이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 받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음소 한 개 한 개의 성질을 알고 음소를 결합했을 때 나오는 느낌과 의미를 아는 것까지 가서 능숙해지면 모국어 교육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왔던 활동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